자, 다음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보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자율화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분양가 자율화. 원래 주택은 부동산 학교라든가 경제학적으로 본다 일종의 재화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하도록 된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가격을 갖다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지나치게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인위적으로 분양 가격을 너무 올리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효과가 가져오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준에서 딱 정해버리는 거죠. 이게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현재 적용되는 대상은 어떤겨? 대상주택은 원래 우리가 이 분양가 상한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 전면적으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분양 가격을 너무 오르지 못하도록 막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더욱더 장점이 되겠습니다만 반면에 분양가 상한제 맞추다 보니까 너무 질적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없는 서민들도 국민입니다만 돈 많은 사람들도 국민이고 가진 자들도 국민입니다. 그들은 내 욕구가 좀 더 좋은 주택을 갖고 싶은데 불구하고 국가가 더 좋은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질적 하락, 자재의 품질 저하 이걸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가 가지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꾸 이제 수정이 되면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정하느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 첫째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 즉 공공택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만은 민간택지에 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작년 연말로 완전히 폐지시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택지라 하더라도 투기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한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또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공공택지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 할지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죠. 어떤 경우냐?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위 관광특구 있죠.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가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이런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있죠. 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외자유치 촉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되는 모든 공동주택이 아니라요,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된 공동주택 가운데서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가 외자유치 촉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이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되겠죠? 세 가지.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교재문 1번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고, 2번 경제자유구역에서 거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분양가격을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나오고 있고요. 3번 관광특구죠. 해운대 같은데 층수 50층 이상 높이가 150m 이상 건축물입니다. 이런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그 다음에 예외.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냐? 분양가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택지비에다 건축비를 갖다가 적용해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이건 소위 기본형 건축비라고 그래서요. 기본형 건축비. 이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물론 그 지역 사정에 맞춰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에 지정 고시한다. 그러나 그 지역 사정에 맞춰서 시장, 군수, 구청장 별도로 지정 고시할 수도 있다. 문제는 뭐냐? 택지비입니다. 택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택지비는 둘로 나눕니다. 이게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택지는 택지비를 공급 가격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재비용, 비용을 플러스한 거고요. 민간 택지는 미덥지 못하죠. 공급 가격을 100%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가를 기준한 겁니다. 감정가 플러스 재비용이죠. 자, 이렇게 결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네 번째, 분양가 공시 의무입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분양가가 어떻게 결정됐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양가격 공시인데요. 분양가 누가 공시하느냐?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로 나눠서요. 공공택지는 이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업 주체가 고시해 주면 돼요. 근데 민간택지일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있죠.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분양가 공시 의무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좀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새로 나온 거죠. 앞으로 우리가 민간 택지를 하더라도 투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싶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국토교통부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역 안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누가 지정한다? 이건 국장이 지정합니다. 국장이. 뭘 거쳐서? 주거, 정책, 심의의원회. 주거정책 심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거기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보다 현저히 높은 적이죠.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보다 현저히 높은 적으로서 그제 주택가격, 주택거래 동향 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적입니다. 대상적 주택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적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적. 자, 그러면 거기에 세 개를 보겠습니다. 첫째 1번.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10% 이상인 적입니다. 자, 지난 3개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10%는 평균 10%가 아닙니다. 총 10%예요. 그러니까 2월달, 3월달, 4월달 이런 식으로 9월달, 10월달, 11월달 3개월 동안 총 주택가격이 10% 올랐다는 얘기죠. 2번 직전 3개월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0% 증가는요. 자,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된 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 월 평균 거래량, 한 달 거래량이 아니고 3개월간 월 평균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서 200%, 2배 이상 증가된 적. 세 번째는 직전로부터 소급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난 연속 3개월 동안에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난 3개월간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오른 지역. 지난 3개월 동안 월 평균 거래량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된 점. 그 다음 지난 3개월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난 3개월이죠. 3개월 동안에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점. 이런 세 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3개월간 아파트 가격이 10%, 지난 3개월간 월 평균 거래량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된 점,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최근 3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평균 20대 1을 초과한 점. 이런 점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국장이 지정할 때는 당연하게 시,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 청취. 윗사람은 밑에 사람한테 의견 청취한다고 그러죠. 밑에 사람은 윗사람과 협의한다고 그러지만 의견 청취를 한다. 3번. 국토교통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정하게 되면 지적을 심의한다. 공고하죠. 그 지역을 시장후 수구청에 통보합니다. 이때 시장후 수구청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다는 것을 공고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양 상한제를 국장이 지정했잖아요. 국장이 지정했다.
국장은 뭐 한다? 그걸 공고해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통보합니다. 누구한테 통보한다고요? 통보를 직접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구한테? 사업, 주체가 그 내용을 뭐 하도록? 공고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국장이 지정하면 이걸 관보에다가 공고하겠죠. 그리고 국장은 시장군수 통보를 해줘요. 그럼 시장군수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때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사실을 공고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4번) 해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주거정책 심의 심의를 거쳐서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 이상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그럼 6번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 7번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얼마이네? 40일 내 역시 주택이 아니고 주거정책 심의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 시정구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5번에서 직권해제가 있죠. 직권해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어떤 경우? 더 이상 지정에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6번째, 반면 해제 요청이 있죠. 누가 요청한다? 국장에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에 요청한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에 국장에 요청한다. 그럼 국장은 어떻습니까? 40일 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어떻습니까? 통보해 준다는 겁니다. 요청받은 40일 내에 주거정책 심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다시 해제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이르게 다시 통보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해제 요청제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죠. 이건 민간 택지를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를 지정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것인데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한다. 누구 의견을 정치해서? 시도지사 의견을 정치해서. 뭘 거쳐서? 주거 정책 심의 심의를 거쳐서. 어떤 경우에?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현재 높은 경우. 이때 국장은 지정하게 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다 공고를 하고 시장군수 구청에 직접 통보를 해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은 누구에게? 사업주체에게 너 입주자 모집 공고 낼 때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사실을 공고해라 하고 하게 만든다 말이죠. 또 국토교통부장은 더 이상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 인정했죠? 그때는 해제해야 되고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 요청하게 되면 40일 내에 그것을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다시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 통보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가 나와요. 투기과일지구.
자, 투기과열지구도 누가 지정하냐?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여기 시도지사 들어가 있어요. 지정기준 여기도 주택가의 상수는 물가는 현저히 높은 지로서 자, 지정 해제 통보. 국토교통을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하고요. 역시 주거정책심의심을 자, 교재 전부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이 아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을 거쳐야 된다. 시도지사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뭐하고 협의하고 시도정책심의 심을 거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시도지사 지정할 때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단 국장이 지정할 때는 밑에 사람 시도지사 의견 청취, 시도지사 지정할 때는 윗사람 국토교통부 협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가 토기관리를 지정하게 되면은 그 사실을 시장 등에 통보하겠죠. 또 해제, 지정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해제해야 되고요. 요청, 지정권자 아닌 사람이 누구죠? 시장, 군수구청이요. 거기 투기할 지정 해줄 요청받은, 그리고 요청을 누가 내면 시장, 군수구청이 요청합니다. 국토교통부 시도지사는 40일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역시 통보한다는 겁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 지정했던 경우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이 요청할 수 있을 거고요. 시도지사 지정했을 때는 시장, 군수구청이 요청할 수 있겠죠. 자, 타당성 검토.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 심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한다. 몇 년마다? 1년마다. 자,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기과열지구하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비교해보면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정해요? 국장 또 누구? 시, 도지사가 지정하잖아요. 시도지사. 여기 누가 정한다? 국장만 지정을 해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여기는 소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 상한제는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분양권과 뭐까지? 분양권과 주택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규제가 더 강해요? 분양가 상한제 중에 훨씬 더 규제가 강한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보다. 그래서 지정권자 이건 국장, 시도지사면 이건 국장밖에 지정 못하고 이건 분양권만 전매가 금지됩니다만은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분양권과 주택 전매가 금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이 훨씬 더 효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허설 자금이 나옵니다. 자금. 주택허설 자금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주택상환사채네요. 주택상환사채. 주택건설 자금하면 말이죠. 저는 소위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주택법이 아니고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이 종류가 출제만 있었는데 이 국민주택채권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넘어갔어요. 또 저는 청약통장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네 가지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통폐합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됐죠. 그러니까 주택종합 청약통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실제 출제가 없다 말이죠. 그동안 4개가 좀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출제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입주자 저축 자금이라 하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입주자 저축 자금이라 하면 종전에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주택 청약 종합저축 네 가지 있었는데 이 네 가지 뭘로 통합됐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래서 오늘 출제될 수 없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주택 상환사채는 말이죠. 이건 사채예요. 사채. 뭐 하겠다고? 이건 주택으로 상환을 조건부잖아요.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부로 발행한 사채입니다. 이게 주택 상환 사채예요. 이건 누가 발행하냐? LH공사하고 등록사업주체. LH공사 등록사업주체만 발행합니다. 그런데 LH공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어요. 왜? 정부 투자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죠. 근데 등록사업주체는 여기는 어떻습니까? 첫째,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또 지급보증도 받아야 됩니다. 지급보증. 자격 요건 여기서 우리가 소위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 등록 기준이 6억이었죠. 법인은 3억이었고, 근데 법인하도 이건 5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은 돼야 돼요. 그 다음 지급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급보증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금융기관이나 전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있죠? 지금 뭐로 바뀌었죠? 여러분 계좌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일단 발행자분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나오죠? 등록사업은 자본금 5억 이상이고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 이상이 되고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이내로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발행격 승인, 누구한테 승인 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행격 승인 받아야 돼요. 발행방 액면가 또는 할인가로 발행합니다. 김영증권이에요. 김영증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명의 변경. 사채를 취득한 이는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재하고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나 제3에 대항할 수 없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채는 김영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도가 가능한데 양도하는 경우라도 김영채권이기 때문에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하고 취득자의 성명을 어디에? 그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5번 주택 상환 사채 효력 나왔는데 이건 주택 상환 사채 효력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등록사업주체. 등록사업주체 발행할 수 있죠? 등록사업주체 발행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주체 등록이 말소돼 버렸다고요. 그럼 등록이 말소돼 버린 이 사업주체가 발행했던 사채 효력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등록이 말소된 사업 주체가 발행한 주택 상환 사채 효력 이런 뜻입니다.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사 등록이 말소돼 버렸다 하더라도 그가 발행했던 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등록사업자가 발행했던 사채는 계속 유효하고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상환기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상환기한은 사채 발행한 날부터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기한을 말합니다. 양도하는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자, 이게 주택 상환 사채 되겠네. 자, 그래서 주택 상환 사채는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한 사채다. 즉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려서 돈이 부족하게 되면 사채를 발행해서 쓰고, 부족한 것을 사채 발행 쓰고 원금과 이자를 뭘로? 현금이 아니고 사채로 상환한다는 거예요. 발행은 누가 한다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주체.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무런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지만 등록사업자는 제한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자본금이 적어도 5억 이상이고 최근 3년간 300세 이상 건설 실적이 있어야 된다. 누구의 승인을 받으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발행 방법은 기명입니다. 기명이 때문에 타인이 양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단 부득이한 사유였으면 양도가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행일로부터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시까지 기간입니다.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시까지 기간. 약속된 상환 날짜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뭘로? 주택으로 상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을 하나씩 줘야 됩니다. 이게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금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 상환 사채 살펴봤고요. 몇 가지 부수인 거 조금만 더 설명할까요? 주택에서 우리가 흔히 입주자 모집이 나오죠. 입주자 모집할 때는 기본적으로 첫째 주택인 경우하고요. 두 번째 복리시설인 걸로 나눠서 꼭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복리시설 상가 같은 거죠.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역시 시장으로서 구청장. 다만 사업 주체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사 있죠. 이들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도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누구에게? 시장호수구청장에게. 복리시설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신고를 한다. 누구에게? 시장호수구청장에게. 단 국가나 지방적 공사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입주자 모집 공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주택법에서 관리 파트에서 요거 하나 먼저 넣어볼까요? 소위 말하면 하자보수. 주택의 하자보수 문제입니다. 주택의 하자보수는 먼저 대상이 어떤 주택이냐? 대상은 공동주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자보수의 대상은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은 아니에요. 단독주택은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은 누가 보수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남이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자보수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럼 하자보수의 주체는 누가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냐? 첫째, 사업주체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주도 해야 됩니다. 어떤 건축주?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된 건축주 있죠?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된 건축주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시공자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주체는 반드시 사업주체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주도 일장기 하자보수 해야 된다고 꼭 기억하세요.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냐? 이건 10년 범위 내에서 우리 대통령 영어로 정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 영위하자면 일반 하자는 최장 10년까지고요. 최장 4년까지고요. 내력 구조부 하자는 이건 5년, 10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자보수에는 최장 10년 범위에서 대통령 영으로 정하도 됐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 예치. 이건 뭐냐? 하자보수 주체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죠. 하자보수 보증금 누가 예치합니까? 저기는 사업 주체라든가 건축주가 예치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치를 안 한다? 국가, 지자체, 공사 이들은 예치를 안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 공사는 예치하지 않는다. 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말이죠. 예치했다가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전부 다 종료가 되면 되돌려줍니다. 되돌려주는데 어떻게 되냐? 한꺼번에 되돌려주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상환합니다. 순차적으로. 하자보수의 절차를 한번 볼까요? 절차는 하자 보수를 요구하겠죠. 누가 요구한다? 아까 사업 입주자라든가 또는 입주자 대표회 입대회에 누구에게? 사업주체에게. 그러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요구를 받고 며칠 내? 15일 내에 하자 보수를 해주든지 하자 보수 일정을 통지해야 됩니다. 하자 보수를 해주든지 하자 보수 일정을 통지해줘야 돼.
여기서 이 기간 내에 하자 보수도 안 해주고 보수 일정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입주자 대표 뭘 가지고? 저기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하자 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직접 하자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안 직접 하자 보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했다고 해서 하자 보수 책임은 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했다고 하자 보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자 보수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 대상 공동주택이다. 주체 사업주체 건축수 시공자다. 기간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다.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 단 누구는 예치하지나 국가지방자 공사는 예치하지 않는다.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했다고 해서 보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보수는 누가? 입주자 대표 등이 사업주체 요구하게 되면 며칠 이내? 15일 내에 하자 보수를 해주든지 보수 일정을 통제되는데 15일 내에 보수도 안 해주고 보수 일정도 통제하지 않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선에서 직접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용만 통지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주택법 뒷부분에 하는 하자 보수 파트입니다. 자, 주택법에서 뭐 이 정도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자, 주택법 이 정도 내용 정리하시고 잠시 있다가 농지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